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인더케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태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무도 앞에 안 계시는데 얘기를 하기가 처음인데요. 어쨌든 뭐 저는 앞에 나와주셔서 이제 지금 많은 좋은 설명해 주신 분들하고는 다르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라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겪은 내용 그리고 그 규제 개혁이나 IT 플랫폼 진출, 해외 진출 관련해서 저희가 겪었던,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저희의 사례를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규제 개혁 사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더케그라는 회사명을 네이버 검색창에 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꽤 생각보다 있습니다. 아직 제품이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정식으로 런칭하지 않았는데도 많이 있었던 거는 그만큼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 혁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주세법 개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제 맥주 제조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기존의 맥주 제조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법 규정에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그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었고요. 일단 먼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류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주류는 기존 주세법에서는 개정 전에 알코올 1도 이상을 포함한 음료를 주류로 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빵집에 가면은 빵집에서만 파는 샴페인이 있었어요. 샴페인이라고 써 있는데 어린이가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알코올이 1도수 미만이거든요. 0.5도 정도 되는. 근데 그거는 이제 주류로 포함을 안 하고 있죠. 주류로 인정을 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일정 나이 이상이 구매를 할 수 있고 대면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관리가 들어가는 식품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주세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은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그 용기 내에서 별다른 첨가를 하지 않고 발효가 된다면은 발효해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알코올 도수를 가지게 된다면 그거 역시 주류를 포함을 하겠다라는 이제 주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 쪽 제품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스마트 브루어리 플랫폼 관련된 이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기존의 맥주 제조 방식은 그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메가홉 원재료를 선정을 해서 맥즙이라는 걸 제조합니다. 맥즙은 보리와 홉을 물에 넣어서 끓여서 거기에 있는 당과 뭐 아로마와 향 각종 성분들을 추출해내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추출된 그 액체 형태를 맥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맥즙에 이스트를 넣어서 그 이스트가 효모가 그 맥즙에 있는 당을 잡아먹고 그거를 알코올과 탄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를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발효가 일어나서 알코올이 일정 도수 이상이 생성되는 과정이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술로 변하게 되고요. 그 위에 숙성 과정에서 알코올 도수가 조금 더 높아지고 거기에 이제 탄산이 잡히면서 맥주가 생성되는 기존 과정이 있는데 인더케그의 스마트 브루어리 플랫폼 상에서는 저희는 저희 제품은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에 보시는 매장에서 설치해서 맥주를 자동으로 발효 숙성하는 기기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소위 이제 기사상에서는 캡슐 맥주라고 하는데 캡슐 맥주라고 하기엔 좀 큽니다. 약 18리터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케그인데요. 그 케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맥즙과 이스트 캡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스트 캡슐과 맥즙이 이 기기 내에서 이제 이스트가 맥즙 안으로 투하돼서 그 안에서 발효 숙성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게 저희 이제 시스템인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이 케그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케그라고 부르고 있는데 스마트 케그는 알코올이 없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출시될 때 맥즙은 알코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스트 캡슐이 별도로 분리되어 케그 안에 별도의 캡슐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캡슐을 터뜨려서 이스트가 투하되기 전까지는 알코올이 생성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단순합니다.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류 면허 제조 면허를 이제 취득하는 과정을 지금 옆에다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었는데 약 한 실질적으로 이제 걸린 거는 1년 반 이상 저희가 신청한 지 걸렸고요. 전체 과정은 약 3년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이제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2017년에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문제를 저희가 가장 먼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연 알코올이 현재 들어있진 않은데
여기에 어떤 재료를 첨가를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술로 발효가 될 수 있는 신기술을 저희가 개발했는데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술로 볼 것인가, 행정부처에서는 아니면은 이걸 음료로 볼 것인가,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이거를 저희가 제일 먼저 국세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 회사에 설립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변호사를 계약한 겁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이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냈을 때 제일 먼저 온 게 전화가 국세청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술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고 술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순한 질문이라는데 핵심입니다. 술이라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주류 제조 면허를 얻어서 저희가 생산을 해야 되고 주류 제조 면허를 얻어서 생산된 저희의 스마트 케이크는 술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류 유통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유통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주류 판매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판매를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온라인에서 판매 못하는 거고요. 반드시 오프라인의 매장에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끼리 거래를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진 거죠. 근데 만약에 술이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알코올이 없으니까 술이 아닙니다. 무알코올입니다. 그렇다면은 식품과 반제품 형태를 가진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겠지만 경쟁력을 가지려면 온라인 판매를 했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주류 중에서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대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류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하고서 사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제품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해석을 내려주더라도 우리는 관계가 없는데 명확한 해석을 요구를 합니다. 그 명확한 해석은 주류라고 한다면 우리는 면허를 딸 것이고 주류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면허 없이 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반문하신 게 그러면 어떤 폐해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셔서 폐해를 단순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주류라고 해석하시게 되면은 저희는 면허를 받고 팔아야 되니까 굉장한 규제 속에서 어렵게 사업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주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바로 이 제품 형태를 B2B 제품이 아니라 B2C 형태의 개인의 집에 술을 구독 서비스를 저희는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폐해는 어린아이도 살 수 있는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뒤에 온 해석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저희 스마트 케이크의 구조를 봤을 때 이스트 캡슐과 맥즙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소비자가 추가로 개입해서 이 안에 뭔가 첨가를 할 수가 없고 제조 활동에 개입을 하지 못하면서 이 자체만으로 술로 변할 수 있으니 얘는 주류 면허를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해석을 처음에 받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저희는 이제 사업의 근거로 삼아서 저희의 기기를 아까 보여드린 큰 형태의 B2B 제품으로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업용 제품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년 반 정도 개발 기간을 가지고 이제 사업 준비가 이제 어느 정도 기계 완성하고 이제 공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 바로 저희가 자금을 크게 투자를 받은 시점이 2018년인데 아무래도 자금을 크게 저희가 한 50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공장에 이제 약 한 3, 4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에 저희도 걱정이 돼서 혹시 어쨌든 답변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주류면허 지원센터 제주도에 있는 면허 지원센터를 내려가서 이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사전 답변 저희가 국세청에서 받은 사전 답변은 이 제품은 알코올이 없지만 주류 면허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얘기는 주류라고 인정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는 알코올이 없는데 이것이 주류라는 정확한 단어가 한 문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다시 한번 이제 답변 요청을 다시 한번 이제 해석을 받으라는 요청을 받았죠.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국세청에서 다시 한번 받았는데 국세청에서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문장상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음은 이제 상호간에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해석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그게 영도이지만 알코올이 없지만 에탄올이 없지만 이것은 주류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그 해석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이제 미션을 클리어했다. 우리는 이제 사업을 진행이 됐다 해서 공장을 신나게 몇십억 주고 땅을 사고 설비도 몇십억 주고 사고 사람도 신나게 고용을 해서 이제 생산 준비를 마치고 면허 신청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면허 신청을 하자마자
온 게 어쨌든 그쪽에서 요구하신 내용은 이제 클리어를 했는데 그 다음이 식약처에서도 이거는 식품이니까 식약처에서도 동일한 이제 해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갖고 그 해석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받아갖고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2019년 1월에 저희는 반려를 받았습니다. 반려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상 이거를 가지고서 저희는 처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원망을 했어요. 국세청 원망하고 주류면허지원센터 원망하고 도대체 산업부 장관은 뭐하냐 뭐 어마어마한 원망을 했었는데 이게 원망할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이거를 결국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서 뭐 사람들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는 원망해도 됩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은 정확하게 어떤 프로토콜이 정부에서 제시를 했고 우리가 그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의 가장 큰 실수는 자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어떤 사업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수행부서고요. 거기에 명확한 프로토콜이 제시되지 않은 쉽게 말하면 저희는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주류의 존재예요.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시점에는 영도인데 소비자가 이것을 일주일 동안 보관함으로써 얘가 술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은 전혀 없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거를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저희는 누가 얘기를 했어야 되냐? 국세청의 법령 해석과를 통해 사전 답변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세청에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토콜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와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저희는 단순히 주류면허를 주는 주류면허지원센터네 하고 얘기를 한 게 잘못된 거였죠. 그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면허를 지급하기 위한 그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거를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반려됐을 때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고 다시 이제 이 프로토콜을 밝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법이라는 게 기존의 주세법은 약 한 20-30년 동안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술이라는 사업 자체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신규 술이 도입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규모를 늘려서 가격을 낮추고 거기에 대한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그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여지가 많이 없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대상은 법이 바뀌어야 되니 여기서 이제 저희가 큰 이제 고난에 부딪혔던 거고요. 이렇게 반려를 받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사전 답변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의 신청의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가 최종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이게 재검토가 될 수 있었던 내용도 저희가 가지고 있던 사전 답변이란 건데요.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궁금증이라든가 제도에 대한 뭐 문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뭔가를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답변해 주는 방식인데 뭐 국민신문고도 있고 근데 국세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의응답과 사전 답변이 있는데요. 질의응답은 쉽게 말해서 내가 궁금하면 저쪽에 아는 사람이 대답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은 구속력이 없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그냥 답변을 해 주는 거니까 게시판에 글 달면 댓글 달아주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고요. 사전 답변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국세청장의 직인이 찍혀서 문서로 저희한테 제시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근거가 되었거든요. 이미 이 관련된 사업에 가장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국세청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의 신청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희는 결국은 이제 국세청에서도 법이 어쨌든 존재하니까 컨플릭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거를 저희 쪽을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라는 이제 실질적인 최종 반려를 의견을 받았는데 이후에 저희는 사실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때가 한 9월 정도 때 그때 이제 반려를 받았는데 대한민국을 떠야 하나? 나는 투자자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실언이 오나? 사실 이제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기사에도 나왔지만 만난 게 외국의 주지사 뭐 아니면 뭐 해외 무슨 회사 대표 뭐 아니면 투자사들 만나서 나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사실 했었거든요. 왜? 대한민국에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는 몇십억씩 들어갔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행히 기술력은 인정받아서 여러 군데 좋은 오퍼들은 받았어요. 뭐 벨기에 우리가 200억을 투자해 줄 테니 뭐 회사 자체를 옮겨라, 뭐 미국으로 옮겨라, 뭐 중국으로 옮겨라. 여러 좋은 제안들을 받아서 진짜 이걸 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사실상 저희가
뭐 애국심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애국심이 얼마나 큰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했던 거는 저희의 가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저희 기반, 삶의 기반이 쉽게 옮길 수 없죠. 사실은 굉장히 큰 결정이고 저 혼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20명 남짓됐던 저희 직원들 모두가 다 같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졌던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사실은 그걸 처음에 저희가 접했을 때는 조금 의심들도 했고 걱정도 했어요. 과연 이게 규제 샌드박스? 어쨌든 일단 샌드박스면 가둬놓는다는 얘기인데 얼만큼의 우리한테 자유도를 주고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게 과연 속도는 얼마나 내줄 것이냐. 우리는 이미 돈은 다 써가는데 돈은 말라가는데 뭔가 다시 지금 빨리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만나갖고 상담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프로토콜,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 절차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거의 매달 그 전문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자료만 빨리 준비된다면 전체 프로세스가 거의 2달 안에 다 결론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 이거를 이제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라 그래서 이게 샌드박스 범위가 산업에 따라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의 혁신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확장성,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공익성 여러 가지 등이 이제 골고루 갖춰진 사업이라 그러면은 사실상 규제 샌드박스가 굳이 일부러 규제를 만들어서 가두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 노출이 있었고 이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은 뭐 굉장히 뭐 무협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노출이 언론에 돼서 다행히 이 얘기가 뭐 청와대라든가 국무조정실 같은데 이제 얘기가 전해져서 그쪽에서 이제 검토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제에 대해서 좀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겠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생겨서 그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그리고 국세청 적극 행정을 통해 갖고 저희가 그림과 더 아름답게 2019년 12월 달에 저희가 면허를 발급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저희가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과정이 항상 반복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어떤 프로토콜 만약에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행정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규제가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그것이 나의 공익성, 내 사업의 공익성이나 아니면 뭐 성장성이나 아니면 향후의 뭐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배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법과 그거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것이 만약에 배치되는데 내가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 다만 이제 시간이라는 문제가 일반 프로토콜에서 걸릴 수가 있다면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유관된 부서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랑 내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수행 부서에서 해결될 일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시할 수 있는 상위 부서 얘기하라든지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주류 면허 취득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쪽이 과연 이제 오늘의 내용은 결국 이제 규제 개혁도 있지만 이제 IT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25살에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2학년 때 회사를 사실 처음 만들었고요. 그때 처음 만든 게 무선 인터넷 회사. 그 위에 뭐 앱 관련돼서 이제 사업을 해서 거의 한 7, 8년 정도 저는 IT만 사실은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조업이란 영역이죠. 사실은 맥주, 수제 맥주 제조 플랫폼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출발했었던 거는 왜 맥주는 IT가 이렇게 발전해. 좀 전에 이제 세션 하셨던 데서도 게임 산업이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플랫폼들에서 진화를 하는데 왜 맥주는 그렇게 많이 마시고 우리가 치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소비를 하는데 왜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해서 출발을 했고요. 그거의 시작은 이제 기기에서 맥주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자신 있게 저희 회사는 수제 맥주 제조 플랫폼을 개발을 한 회사고 저희 회사는 IT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님들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은 큰 자본을 가지고서 원재료를 싸게 사서 대량의 맥주를 일정한 품질로 만들고 많이 파는 쪽이 이기는 싸움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회사들이 사실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다. 왜냐? 그만큼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게 자, 맥주를 사람들이 앞으로 입맛도 다양해지는데 다양한 맥주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 맥주를 어떻게 지금의 IT 기술과 접목해서 제공할 것이냐가 사실 저희 고민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센서들을 활용해서 뭐 측정을 하고 맥주 맛을 좋게 만들고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과연 사람들이 어떨 때 맥주를 많이 마시고 이 맥주가 소비되는 게 공장에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가? 저희 그 인더케그의 이 앞에 이제 보시는 기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기기에는 안드로이드 패드가 있고 통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신을 통해서 이 기기는 저희 서버와 연결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기계를 통해서 생산되는 종류의 맥주의 종류, 맥주의 양, 그리고 이 기계를 통해서 결국 소비되는 소비자한테 판매되고 소비되는 맥주의 양이 실시간으로 저희 서버로 연결이 됩니다. 그 얘기는 아침에 저희 공장장이 일어나서 공장에 출근을 해서 자기 노트북을 딱 켜는 순간에 저희 공장장은 내가 오늘 어떤 종류의 맥주를 얼마만큼 생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는 불필요한 재고를 가져가지 않고요. 굉장히 타이트한 이제 그 원재료에 대한 관리,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는 제공됐었던 이제 맥주가 사실 일정하게 맛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음식이거든요. 날씨, 온도, 기후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떤 맥주가 언제 어떤 배치에서 생산됐고 이게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또 트래킹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지금 꿈꾸는 부분은 저런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맥주가 소비되는 거를 파악을 한다면 결국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 뭐 날씨라든가 온도 아니면 사회, 정치적 이슈, 어떤 일을 발생할 때 예를 들면 월드컵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열렸는데 이 나라의 기후가 이랬을 때 저희 기기가 많이 팔린다면 그 기기에서 어떤 맥주가 언제 소비가 되고 쉽게 말하면 슬플 때는 어떤 맥주가 팔리지,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떤 맥주가 팔리지, 더울 때, 추울 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결국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그 지역, 그 기후의 그 시간대에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맥주를 직접 오퍼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거를 저희가 플랫폼을 발전시키다는 생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요거는 꼭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이거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고급 정보입니다. 장관님한테 직접 들은 정보라서 저희가 CES 때 장관님이 고맙게도 저희 부스 찾아주셔갖고 마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사실은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규제 개혁 덕분에 저희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 자, 저희 지금 사실상 군산에 저희 인더케그 공장이 있는데 저희가 땅을 한 15억 주고 사고 거기에 설비를 뭐 한 20억 정도 해서 넣고 직원들도 뭐 여러 명 뽑아서 쓰고 있고 심지어는 거의 직원들 숙소도 저희가 다 얻어갖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 저희 지금까지 기기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거의 못 받았어요. 사실 이제 최근에 와서 저희가 이제 그 중진공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최근에 받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도 사실은 못 했었어요. 왜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정부는 주류와 담배는 지원 안 합니다. 라는 얘기를 너무 모시박히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물어봤어요. 자, 저희 회사는 주류를 생산하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을 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맥주를 개발하고 맥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거기에 스마트 팩토리와 연동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4차 산업의 모든 그 키워드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류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 지원을 못 받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그때 이제 장관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사행성 산업이나 담배같이 실질적인 이제 해악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 지원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주질 않아요. 그럼 국민 건강 해칠 수 있고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주류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뭐 우리나라 지금 전통주도 굉장히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지원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수제 맥주라든가 지원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류 관련 사업이라 하더라도 혁신성, 공익성, 성장성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의 지원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는데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듣는 얘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실제 확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의들을 부담 없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기관에다 물어보지는 않고 저희끼리 판단했거든요. 이렇게 얘기 듣고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 도움받았는데 아시는 분들 소용없더라고요. 그냥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규제 쪽이 이제 있는데 해외 저희가 이제 지금 중국, 인도, 미국 쪽 이제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해외 쪽에서는 이런 규제 개혁 기대 못 해요. 외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 회사의
규제를 개혁해 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국 사업부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쪽 해외 쪽 같은 경우는 규제 개혁보다도 어떤 규제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 워킹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까랑 좀 전이랑 얘기가 이어지겠지만 알아서 뭐 파트너를 통해서 정비관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제가 여기 써놓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변호사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저겁니다. 파트너,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파트너 후보들 아니면 여러 이제 뭐 제휴 관계들 활용해서 정보를 모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뭐 코트라라든가 아니면 뭐 산업부라든가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무역협회도 마찬가지고요. 무역 관련된 많은 정보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변호사한테 요구할 그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명확하게 간추리시고 그 내용을 물어보신다면 크게 비용 부담 없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 측 진출에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최종적인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일단은 제가 규제 개혁 관련돼서는 얘기 드리고요.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해외 시장 진출이라고는 하지만 인도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지금 계약하려다가 일단 홀딩 됐고요. 미국 쪽 회사 만들기로 했다가 같이 홀딩 됐는데 지금 파트너가 직원이 한 8,500명 정도 되는 파트너였는데 거기 지금 직원 이제 1,500명 남았대요. 다 해고시키고 코로나 여파로 너무 피해가 심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어차피 그쪽이야 뭐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이후에 저희가 코로나 뭐 문제 해결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왕래 가능하면은 그때 다시 진행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인데 일단 저희는 이제 중국 쪽은 먼저 진출했습니다. 중국 진출하기보다는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5월 말서부터 저희가 제품이 수출되기 시작을 할 텐데 제일 먼저 저희가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제일 처음에 했었던 건 시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입니다. 저희가 이걸 관련해서 약 25개 정도 국가로부터 이제 콜을 받았는데 저희 제품을 그 해당 시장에서 판매하고 싶다, 같이 사업하자 또는 이거에 대해서 뭐 라이센스를 달라라는 얘기를 받았는데 다 대응 못합니다. 저희 회사도 조그맣고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결국 선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큰 것만 갖고 시장을 선정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그림상에서는 큰 대로만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전 세계 맥주 시장이 약 한 700조 정도 됩니다. 현재 700조 되는 시장에서 중국이 한 130조, 뭐 미국 130조, 인도는 공식적으로 한 14조에서 16조 정도 돼요. 인도에서 혹시 이거 보시면은 기분 나빠질 수 있겠지만 인도는 탈세가 많습니다. 80%가 세금이 카운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맥주 시장 규모는 저희가 한 70조에서 8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가 활성화되면서 그 규모는 더 커졌고요. 이 정도 되는 시장인데 저희가 이거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런 겁니다. 사실상 맥주를 더 많이 먹는 나라도 있어요. 인구당. 베트남 같은 국가 맥주 어마어마하게 마시고요. 멕시코, 남미 맥주 어마어마하게 마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쪽 국가는 파트너들도 있고 굉장히 파워풀한 강력한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파트너들의 요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거절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거기서 맥주가 많이 팔리지만 거기서 팔리는 맥주 사실상 굉장히 저가 맥주들이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의 가격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이라든가 그 시장의 제도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변동성이 심하고요. 사실상 저희 뭐 작은 회사들도 그렇고 큰 회사들도 그렇지만 어떤 시장을 들어갈 때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회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영속성이 중요하다고. 사업이 영속성을 가지고서 지속이 돼야 되는데 동남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뭐 중남미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확실하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시장 내에서 저희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력을 갖춘 그 기준으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선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이 국가들의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칠 거였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기계를 판매를 하고 그 기계에 결국 케그를 공급하는 방식인데 쉽게 말하면 커피 머신 팔고 커피 캡슐 파는 거랑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은 어디서 오냐? 커피 캡슐에서 오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계 판매에서 수익 크지 않습니다. 기계를 판매한 뒤에 오는 케그 판매 수익에서 오는데 그 케그는 쉽게 말하면은 저희는 부피가 크고 거기에 곡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끓여서 만드는 제품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은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현지에서 생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저희가 저희 돈으로 공장을 짓느냐, 투자를 받아서 또는 파트너한테 네가 짓고 네가 만들어서 팔고 나한테 라이센스비를 내놔라 하느냐 아니면 우리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진행할래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중국, 인도, 미국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을 다 골고루 씁니다. 첫 번째, 중국 같은 경우는
파트너에게 라이센스 계약을 했습니다. 네가 네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네가 우리 제품을 만드는데 단 중요한 거 우리가 준 가이드대로 공장에 설비를 설치하고 그 구조를 세팅을 하고 모든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우리한테 그 검수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되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네가 가지는데 다만 우리한테는 우리가 요구로 하는 특정한 라이센스 피를 내고 이거를 니네가 전체를 생산했을 때는 우리는 당신들을 솔직히 말하면 중국이라는 시장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특허 부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산된 제품을 너희들이 사가서 그 다음에 생산을 해라 라는 형식으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저런 경우들 봤어요. 저희 친구나 저희 지인들도 이제 중국이나 여러 국가랑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저는 좀 속된 말을 여기서 쓰고 싶은데 쫄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안 쫄아도 됩니다. 지금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남들보다 뛰어난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것들로 무장을 해서 하는데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낫고 내 거를 어디서 구하지 못한다고 확신이 들면은 세게 나가도 됩니다. 저희 솔직히 계약서 애플이나 코카콜라 수준으로 썼습니다. 모든 그 활동을 저희한테 그 오디트 권한이 저희한테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사후 간에 뭐 그쪽 판매 데이터와 저희 수출 데이터가 차이가 났을 때 반드시 저희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잘잘못을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제품 자체가 물건을 내보내기 전에 100% 입금을 다 받고 저희는 출고하는 구조거든요. 사실상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이게 특허 기술 기반이고 이제 신제품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나왔으니까 가능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에선 저희가 중요한 거는 라이센스 계약을 했고요. 다만 여기에 파트너로서 지분을 한 5%에서 10%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계상의 부정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언제든지 회계장부를 들춰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분들을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저희가 라이센스 계약을 했고요. 회사를 안 가져간 이유는 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어쨌든 중국은 이제 좋은 시장이지만 공산국가입니다. 정부의 통제가 있고 언제든지 그 정부의 그 운영 방향에 따라서 결정됐을 제도들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회사를 온전하게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책임을 이제 파트너한테 넘겼고 거기에 선입금 방식으로 라이센스비를 먼저 지급받는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인도는 저희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인도 현지 파트너 JV의 설립을 지금 준비 중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인도는 어쨌든 영국령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법들이 영국법을 기반으로 되어 있었고 그 구조상에서 법 자체의 불합리성이나 이런 거는 좀 적고요. 다만 저희가 현지 파트너 JV를 설립을 할 때 현지 파트너가 지분을 좀 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래도 관료주의 사회고 그 아직까지는 그 제도적으로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해결을 현지인이 아무래도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어쨌든 뭐 법 자체가 페어하고 사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자회사를 설립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공장 운영이나 이런 걸 진행할 생각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은 규제가 주마다 도시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기관 지원이나 정책 확인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제일 못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이유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 지금 세계 곳곳에 각종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임대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초기에 아마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이거 외에도 여기에 각종 우수한 분들께서 컨설팅이라든가 현지에 대한 가이드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미국 아까 뭐 게임 얘기도 미국이라는 시장도 가장 크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이란 것을 먼저 고려를 한다면은 사실상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대사관뿐만 아니라 뭐 상무부, 농무부를 비롯해서 주정부 사무소도 우리나라에 몇십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겟팅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딘가로 수출한다는 얘기는 그쪽 경제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뭔가 수입하는 것도 역으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주정부 사무소라든가 해외 기관들도 굉장히 상호 간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국내 해외 기관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데 규제사항 검토하고 이제 사업 가능 여부인데 이게 저희도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술로 보냐 안 보느냐를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끌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웃겼습니다. 저희는 중국이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데 중국은 술과 음식이 둘 다 세금이 18%라서 신경을 안 쓴답니다. 아, 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거에 대한 뭐 주류에 대한 크게 뭐 관리라든가 이런 게 없고요. 오히려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인도는 조금 더 재밌어요. 인도는 주마다 다른 국가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제 얘기를만 들었는데 간디가 태어난 주는 술 자체가 판매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남쪽 주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몇 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라이센스 사업자가 되팔거나 뭐 이 사업이 망하지 않으면 그 라이센스가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없고 어디는 뭐 라이센스가 어떤 식으로 제한이 있고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토나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할 때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저는 뭐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사 협회에서 뭐 지원받는 것도 없는데 전문가한테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문가에게 확인을 해서 명확한 결과를 확인을 듣고 움직이는 게 좋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정보를 취득하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이 비싸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협의하고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비용은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시회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해외 전시회에 나갈 때 타겟을 명확히 뭐 이거 제품을 어떻게 소개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거기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전시회를 나갔을 때 어떤 부스에 그 회사의 대리분이나 말단 직원이 혼자 앉아서 외롭게 휴대폰을 만지는 상황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 누가 올지 모른다. 저는 이번에 가서 일본이랑 유럽의 대기업 회장님들을 몇 분을 만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뭐를 하냐. 부스에 왔을 때 자기와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를 먼저 선정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들의 선정 기준은 저겁니다. 이 제품이 신선한가 뭐 안 신선한 뭐 관심을 끌 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부스 안에 내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만한 대상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발 비싼 돈 내고 부스 나가시면은 거기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언제 어떤 귀인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번 이 CES를 통해서 단순히 기사가 나오고 뭐 제품이 알려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많은 이제 해외 사업 기회를 얻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한 얘기인데 저 CES에 저희 한국 다른 이제 부스가 저희 옆에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혁신상을 받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부문에서 받을 수 있는데 하나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보니까 상을 2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몰랐대요. 상은 자기가 부문이 뭐 언맨드 시스템이다, 뭐 아니면 홈 어플라이언스다, 아니면 뭐 어떤 부문이다. 여러 가지 부문에 해당이 된다면 다 신청하십시오. 상은 3개, 4개 영역이 되는 대로 줍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간단한 팁이니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증 부분인데 저희도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고 저희처럼 이제 경험이 부족한 데서는 이번에 알았는데 인증이 저희가 어떤 제품을 하나를 만들면 그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통신 부분, 배터리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 굉장히 많은 각 저희 제품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각각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인증받은 제품들을 활용하는 걸로 시간을 단축을 했는데 이거는 뭐 회사의 선택사항인데 인증을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반드시 드니 가급적이면 인증을 받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진행하는 게 시간이라든가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 신뢰관계 구축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지만 사실은 파트너 검증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내가 혼자 사실은 진행할 수는 없죠. 막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앱스토어를 통해서 나는 내가 이걸 알릴 거야. 뭐 내 앱 사업을 할 거야. 이런 사업이라면은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현지 파트너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 거를 세일즈 해줄, 내 거를 홍보해줄, 내 거를 유통을 해줄 여러 가지 파트너들이 필요한데 그런 파트너들을 검증할 때 저희는 사실 저희 기계를 대만 회사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고 대만 회사의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 주주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다 카피 당하면 어떡할래? 복제되면 어떡할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 파트너를 검증할 때 뭐 여러 가지 사람 만나보고 뭐 눈을 봐야 되는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레퍼런스를 철저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 회사의 레퍼런스를 제가 체크를 했는데 그 회사는 우리가 알 만한 예를 들면 미국의 월풀이라든가 뭐
그리고 한국의 뭐 삼성이라든가 LG전자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뭐 샤오미나 하이얼 같은 대기업들의 OEM 생산을 집중적으로 했었던 회사고요. 그 OEM 비중이 전체 회사 매출의 7, 80%가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회사의 제품을 카피해서 어딘가에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발각됐을 때 잃게 되는 것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례로 저희가 이번에 CES에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연락받은 곳은 뭐 축하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저희 중국에 있는 그 대만 회사 파트너사가 저희 중국 다른 회사들이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한 카피 요청을 4군데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CES에서 찍은 사진을 그대로 보내서 카피를 해달라. 그래서 그 파트너가 했었던 거는 어떤 회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자기네한테 어떤 의뢰를 어떤 담당자가 했는지까지 정확하게 리포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되는지의 가이드를 달라. 그게 사실 정상적인 회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지 못한 것들도 겪긴 겪었어요. 뭐 저희 설비를 구매할 때 뭐 뒤통수를 맞는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충분히 검증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일단 그렇게 검증이 된다면은 충분한 정보를 주어서 그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상 초기에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 뭘 안 하냐면은 정보 공유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공유를 했을 때 저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면 저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하는데 충분히 검증된 파트너가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평판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검증이 되었다면 우리가 영업 비밀을 줄 수는 없지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들이 능동적으로 우리 사업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저희도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의 개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그 회사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0.1%도 안 돼요. 워낙 큰 회사랑 저희가 손을 잡고서 OEM을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회사가 어느 다른 회사보다도 저희 회사의 제품을 먼저 진행하고 현재 3년 동안 저희한테 개발 인원 7명하고 공장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사무실 심지어는 집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 기술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이 회사와의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우리 OEM 단순히 뭐 우리 외주 회사 뭐 중국 회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으로 됐어요. 쉽게 말하면 대화를 많이 하고 저희가 충분한 정보를 주고 물론 계약서에 대해서는 철저했습니다. 이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오히려 안 넘어가는 게 좋아요. 뭔가 실수가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저기 쟤네들이 우리 것 안 해주면 어떡해 그리고 이건 됐어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명확하게 이건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개당 몇 불의 너희들의 잘못이니 얼마를 뱉어내. 이거는 오히려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고 다만 그런 거를 수행을 했을 때 반드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즈니스는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철저하고 그 외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파트너십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술을 마시는 것도 골프를 치는 것도 같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계약 관계하고 그리고 충분한 파트너와의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요 정도 저희가 경험했었던 내용이고요. 그에 관련해 갖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실시간 댓글로 어떤 반응과 그리고 질의 응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CES 수상 제품으로 기사를 봤던 적이 있었는데 반갑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이야기라 너무 유익하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신 원동력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수리란 아이템은 승인과 해외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추진력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추진력이 이거 보시는 분들이 대표님들도 있을 거고 직원분들 계실 거예요. 회사에 계시는 분들, 임원분들도 계실 거고 대부분 시작은 돈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사업은. 이 사업은 정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나를 새로운 세계로 데려다 줄 거야.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정말 잘 될 거야. 잘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바라본 거 저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 저희 회사에도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많아요. 대기업에 있었던 친구들. 심지어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을 2군데나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어디는 뭐 어디에서 어떤 성과를 굉장히 크게 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가치 하나를 가지고서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 돈 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얼굴 앞으로 어떻게 보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일 큰 원동력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기가 생기죠.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 투자 받을 때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얼굴을 계속 기억하고 나와 대화를 꺼렸던 사람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아쉽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대표님께 드린 질문일보다는 좀 더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진출 시 규제 관련 각종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사실상 정부 부처에 바로 연락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출입 관련 문의를 하거나 애로를 접수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되게 명확한데 수출입은 우리나라는 코트라, 제일 먼저 코트라, 무역협회 이런 것들에서 질문을 하시면은 대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다만 특정한 사업군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은 일단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를 먼저 취득을 하시고요. 모을 수 있는 정보를 정부 기관 또는 주변 뭐 아니면 해외 현지의 파트너를 통해서 취합을 하셔갖고 내가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정확한 답을 듣고 싶은지를 문장을 정리하신 뒤에 그 문장을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례로 어떤 한 분께서는 연초에 손소독제를 중동에 있는 지사로 보내주려다 에탄올 함량이 현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송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님의 이제 연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더 공감이 갔다고 하네요.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셨던 전시회 중에 파트너 및 바이어 섭외에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 있을까요? CES입니다. 무조건 CES입니다. 저희는 이제 IT 쪽 관련돼서는 물론 저는 예전에 이제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파 많이 참여해봤고 MWC 많이 가봤고 이제 CES 가봤고 각 한 3-4번 이상씩 갔었던 것 같아요. CES는 특히 한 7-8번 이상 갔는데 사실상 가장 많은 참석자 수를 기록하는 것도 이제 CES고요. 그리고 CES는 일단은 되게 그 IT라 그래서 IT군에 있는 사람, 가정군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리고 유통사업자, 그리고 일반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CES가 가장 좋았다고 보고요. 물론 CES에 참여를 하실 때는 저희는 미처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지원을 해주는 게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지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CES에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경기도, 서울시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협회 차원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그걸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내년 CES가 아직 열릴지 안 열릴지 뭐 준비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열린다면은 저희는 아마 이번에는 저희 비용 안 들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전시회 외에도 파트너를 찾은 방법이 있으셨나요? 일단 전시회 외에 이제 파트너를 찾은 방법은 저희는 일단 그 산업군의 디스트리뷰터들을 먼저 접촉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디스트리뷰터, 술에 관련된 사업에서는 일단 술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유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술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영향을 누가 많이 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는 저거였어요. 이스트, 홉, 메가 원재료들인데 뭐 메가야 뭐 농산물이 가장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여기저기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스트 시장을 보니까 이스트는 전 세계에 2개 회사가 나눠 먹고 있더라고요. 한 군데가 한 60-70%, 나머지 하나가 20-30%.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회사를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그 회사에서 관심을 받았었던 이유는 기존의 이스트를 어쨌든 뭐 맥주에서 여러 가지 재활용을 해서 다시 쓰고 뭐 재활용하고 또 다시 쓰고 해서 5번 쓰는데 저희는 한 번 쓰고 이스트를 버리고 새로운 신선한 이스트를 다시 쓰고 이 방식을 쓰니까 같이 상생할 수가 있었고 아마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도 반드시 내가 필요한 고객이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고객을 실제로 나에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실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신 것도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사업하실 때 좋은 인력을 발견하고 내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으면은 비용이 들더라도 그 인력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혼자 못 하거든요. 세상에 혼자 똑똑한 사람 없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여러 고용을 통해 갖고 사실상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었고요. 그런 이제 저희 인력들이 다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좋은 파트너들을 서로 하나씩 이제 데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이 좀 더 맥주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유럽 국가들보다 인도나 이제 중국에 좀 더 집중해서 진출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국가에 진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선진국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진국 국 사람들은 이제 포금을 안 합니다. 많이 안 마시는데, 인도를 제가 갔더니 3시간 동안 술을 먹었던 4명이 자리를 테이블을 치우고 다시 먹더라고요. 우리나라 한 70년 돼서 많이 보던 환경 그 내용인데, 술을 많이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유럽은 저희는 맥주인데 수제 맥주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수제 맥주 작은 브루어리들이 있고, 그 브루어리들이 심지어는 주변의 맥주 가게에는 파이프로 공급을 해줘요. 굉장히 신선한 맥주 공급하는 방식인데, 미국은 이제 뭐 땅덩어리 넓으니까 넓게들 살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맥주가 날씨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좀 미진한데 소비는 많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도를 진출했고요. 아까 전 세션에서도 게임 관련해서 인도 시장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소비, 쉽게 말하면 맥주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여유가 있을 때 소비하는 제품인데, 그런 제품을 소비하는 시점이 저는 저 기준을 삼았어요. 대략 그 나라에 특별하게 재능이 아주 뛰어나서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는 일반적인 뭐 학교를 나오거나 뭐 대학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를 졸업한 초봉을 받는 이제 신입 사원이 대략적으로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이상의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그 시장에 명품 소비가 갑자기 늘기 시작하고 게임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갑자기 발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국도 그랬고 이제 베트남이 그 과정으로 지나가려고 하고 인도는 일부가 거기에 진입을 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인도를 진출 먼저 했고요. 이후에는 저희도 아마 베트남이나 이런 쪽을 저희가 바라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